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기념상장 수학사동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입춘인데요. 날씨가 너무 따뜻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햇살 같은 이런 아주 귀한 성공을 드리는 귀한 발견을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숙명여고반 특별히 감사를 해주신 선생님을 여러분들 모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 바라는 그 수학 수능 정점의 최고 0.01% 그 정도 수학을 잘한 선생님이 바로 오늘 강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바로 숙명여고 고1, 고2 그리고 고3 이과반을 우리 학원에서 강사를 진행을 하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경기과학부를 나오시고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를 나오셨는데요. 선생님이 그냥 기본적으로 정말 정의부터 차근차근 다 원리를 다 알려주시면서 어려운 부분은 굉장히 쉽게 해명하시는 걸 굉장히 유명하세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실력만 쌓고 실력으로 연결이 안 되면 너무나도 좀 실망스럽잖아요. 손밥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선생님이 직접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다 지도를 해주시는 굉장히 여기 있는 선생님들 유명하거든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하신 앞으로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학생들과 진행하실지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잘 들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셔서 혹시나 우리 학생은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니까 다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구식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고반을 담당할 김구식 강사라고 합니다. 일요일 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제 소개해 주셔서 그 부분은 언제도 될 것 같아요. 사실 학원 강사를 하면서 제일 보람 있는 순간 그게가 첫 번째는 사실 돈이죠. 굉장히 중요한 돈. 두 번째는 학생들 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저는 설명회 때마다 우리 학생들 자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이 어머님들 학생의 경쟁자면 슬플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지금 고1이에요. 고1인데 이제 고1 올라갔고 이 친구는 1학기 좀 4등급 받아서 학생이 좀 눈치를 했어요, 많이. 다른 과목들은 괜찮은데 수학만 못해가지고 어머님도 막 맨날 애가 자기가 정말 수학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너무 슬퍼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다 보니까 2학기 중간고사는 그래도 한 20등 정도 나왔고 기말을 좀 이제 완전히 대박쳐서 1등급 올라가서 사실 제가 4등급에서 1등급 바로 한 번에 올린 적은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전에 경교고 친구 다음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인데 사실 2학년 1학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도 저는 200개 초반까지는 기대했는데 좀 망했다가 그러니까 학생이 좀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더니 24등 맞아가지고 아마 숙명에서 개그위를 이렇게 많이 한 게 쌍둥이 이후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대신 이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공부 정말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수학 공부량은 정말 많이 하고 주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릴 건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수학 열심히 하는 것도 100%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숙명 내신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잠깐만 할 얘기가 있는데 어제 제가 고3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2반이 하나 있어 올라가는 애들 그래서 숙명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후배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럼 2년 전으로 돌아가면 고3 학생 뭐하고 있냐 했더니 자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이 이제 학생이 1년 지나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좀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숙명에서 합격으로 대학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등 지금 보통 이제 중학교 때는 ABC로 하잖아요.
A가 보통 한 50%에서 60%예요. 그러면 A 학생들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 한 학급에 30명 갔을 때 1등급은 딱 한 명이에요. 그걸 들어야 되고 2등급은 이제 3등까지가 2등급인데 그 3명이 들어야 학종으로 좋은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솔직히 월등히 많거든요. 네네네.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정시 바람이 불고 자퇴하겠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 사실 정시에 대해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다만 내신을 포기하는 순간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전 항상 정시가 옵션으로 생각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신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다행인 건 저 수학 강사잖아요. 국어 영어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내신이랑 수능이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2학기만 돼도 벌써 정시학원 찾아가요. 근데 수학은 특히 숙명 수학은 내신만 하면 정시가 100% 잘 나와요. 왜냐면 전 솔직히 계속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정말 숙명 선생님들은 일부러 수능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딱 수능에 맞춰서 된다고. 남학교는 중동 정도가 이렇고 다른 학교들은 진짜 너무 더러워서 수능 이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생겨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숙명 정말 된 거 축하드립니다. 대학 가기에는 정말 좋은 학교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난이도에 대한 얘기인데 숙명 10단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2020부터 2023까지 있는데 2023은 오히려 진성이 더 쉬웠죠. 이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숙명이 생각보다 그렇게 월등하게 쉽진 않아요. 오히려 2023년 막 공방 힘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건 있어요. 여기 지금 평균이 한 70대 중반인데 중간은 정말 쉬웠어요. 100점이 한 40명 나왔던 시험이고 대신 기말이 코로나로 이제 100점 맞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것 빼고는 100점이 한 명인 걸로 알아요. 시험 봐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과 기말 평균이 30점 차이 났어요. 그래서 중간보다 기말을 한 30점 정도 떨어졌다. 그럼 등수가 약간 올라가거나 아니면 유지 정도. 그러다 보니까 10단은 오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중간에 쉽게 공부하니까 앞으로 이제 막 쉬운 것만 공부하려고 해요. 교과서 위주로 하나, 프린트 위주로 하나, 다른 거 안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난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주 유지하시면 되고 그래서 종합 난이도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편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작년에 중간이 쉽게 나왔으니까 이번에 쉽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좀 이따 보겠지만 숙명은 공부해야 될 바운더리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바로 옆에 있는 중대국어는 뭐 나올지 모르거든요. 제가 역대급으로 가장 평균 나왔던 학교도 중대국어예요. 뭐 나올지도 모르고 교육과정 밖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숙명은 좀 이따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딱 나오는 데서만 나와요. 그리고 문제 스타일이 자 13번이면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실제로 풀이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저렇게 딱 풀면 됩니다. 생략된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숙명 시험은 게다가 저 위에 있는 공식이 기본 공식이거든요. 인수분해하면 처음 배우는 공식.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가지고서 대신 약간 생각을 하게 만들고 대신 개념을 두세 개를 조합을 좀 해요. 그래서 원리만 정확하게 알면 정말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교예요. 자, 다음에 숙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프린트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얘기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작년에 시험 본 건데 이게 프린트고 이게 실제 시험이에요. 그림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크기 차이가 좀 비슷 뿐이고 그 다음에 식도 FS, GX 있는데 잘 보이잖아요. 여기 4만 추가됐어요.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숙명 시험은 암기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형이 엄청 많이 되진 않지만 적어도 그 주요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요 원리는 똑같이 나오고 약간 사이즈를 변형을 시켜요. 대신 문제의 난이도가 원래 꽤 있는 문제예요.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딱 봐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것도 난이도가 원래 센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얘는 가나다 지문 내용도 사실 완전히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경우의 문제는 진짜 조사 하나 틀리면 아예 문제가 바뀔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숙명 문제들은 원리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무난하게 풀었어요. 실제로 이거 난이도가 센 문제인데 실제로 학교에서 이 문제를 거의 많이 틀리지 않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미 알거든요. 프린트가 중요하다는 걸. 네, 그래서 보통 프린트가 한 12문제,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12문제만 딱 나왔어요. 그 중에 무려 4문제 나왔거든요. 3개 중에 하나 나왔고 기말고사는 이제 프린트가 26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딴 학교는 막 50문제 100문제 나올 수 있는데 숙명은 프린트 양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최근 추세긴 해요. 한 5년 전만 해도 훨씬 많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 26문제 중에서 직접 나온 거 3문제, 연관된 거 3문제, 6문제 나온 거니까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틀리면 등급이 무조건 떨어지는 문제들이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구성을 보면 보통 이제 객관식이 한 15문제, 16문제 있고 단답형이 한 7, 8문제예요. 특징이 뭐냐? 서술형이 없습니다. 이게 강남, 송파, 서초 통틀어서 서술형 없는 학교가 유일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있냐면 사실 저희 학원도 클리닉 같은 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술형이에요. 왜냐면 서술형은 그냥 우리가 막 이런저런 좋은 방법들을 공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 대비를 사실 따로 해야 돼요. 근데 숙명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아주 편한 풀이, 아주 쉬운 원리로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다가 이제 제가 선생님들의 필기도 많이 봐요. 왜냐면 그러면 선생님들의 성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선생님들도 정말 좋은 말로 정석, 나쁜 말로 노가다 이런 거 잘 안 하고 정말 수능 풀듯이 많이 풀어줘요. 학생들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명 학생들은 이제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양이 조금 적어지는 거죠, 오히려. 대신 이제 공부 좀 제대로 해야 하지만. 그래서 이 서술형 부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연합반과 숙명의 사실 프린트 같은 경우는 꼭 공부하면 되는 거지만 이 서술형이 없는 거는 아예 개념 공부할 때부터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좀 간결한 풀이, 원리를 알고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막 증명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숙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숙명 문제를 그러니까 매년 사실 저는 이제 중간 끝나면 또 찍어서 올리고 기말 끝나면 또 찍어서 올리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마다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신 문제 중에서 이제 뭐 내신형 또는 이제 교육청 모의, 그러니까 1학년이랑 2학년 모의고사 문제는 사실 수능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 2학년 때 모의고사 잘 보는 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수학 잘한다는 건 맞겠지만 내신이 안 좋고 모의고사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수능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능은 좀 이제 정말 똑똑한 교수님들, 그 다음에 똑똑한 교사들이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실제로 수능형 문제로 이렇게 나온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중동 정도? 당장 요 옆에 반대만 해도 진짜 그 프린트 변형이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어렵게 나오는데 숙명은 사실 그런 거 없고 계산 깔끔하고 대신 고민을 좀 하게 만들어줘요. 아까도 말했듯이 깔끔하지만 개념을 여러 개를 좀 섞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난이도 높게 만들고 대신 이제 변형이 없어요. 크게 변형 안 시킵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 숙명은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근처에 라이벌 학교 하나 있잖아요. 진선은 공부를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진선은 원래 잘했던 친구가 고1부터 고3까지 쭉 상위권에 자리 잡아버려요. 왜냐면 공부해서 올릴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근데 숙명은 프린트에서도 좀 많이 나와주고, 왜냐면 프린트로 해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과서에도 하나 나오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좀 모의사 스타일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너무 더럽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소화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학교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형 문제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내신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고3 때 수능도 무조건 깔끔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 고민은 필요하지만 지저분하지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수능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근 숙명 입결이 굉장히 좋아요. 한때 진선에 밀렸어요. 좀 창피하게. 왜냐면 인원 자체가 진선이 적어요. 보통 한 30%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의대 인원, 솔직히 요즘엔 서울대를 안 봐요. 저는 의대로 보는데 진선이 의대를 이겼던 적이 있는데 최근 한 3년 정도에서 숙명이 다시 자질을 따라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문제 스타일 변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이 정도로 이제 숙명 스타일 얘기했고, 그러면 사실 저는 오늘 제일 중요한 제 수업 광고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예비고를 당연한 얘기고 3월 초에 이제 개강하고, 시간은 12시 반부터 이제 22시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수업은 한 12시 40분쯤, 죄송합니다. 5시 40분쯤에 시작을 해요. 보통 10분 정도는 뭐 숙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숙명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있는 일을 좀 제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 한 10분 정도 갖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빨리 끝나면 한 9시 50분쯤에 보내줘요. 그 10분 차이로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좀 양이 많고 그러면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학생들 너무 늦게 남기진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좀 겪다 보니까 남학생들은 진짜 12시까지도 잘 버텨요. 체력적인 차이가 없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학생들은 한 4시간 지나고 5시간 되면 힘들어요. 수준이 떨어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다시 보내시긴 합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이 있는데, 클리닉은 일요일 아침 타임이랑 낮 타임이 있어요. 왜냐면 교회에 가는 친구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번만 와도 돼요. 그리고 2번 와도 되고. 근데 아예 안 와버리면, 사실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다른 스케줄 때문에 안 가면 안 되냐는 어머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결국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보여드린 성적 잘 올라간 친구들 보면 거의 클리닉을, 거의가 아니에요.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지 않아서 성적이 올라가는 건지, 성적이 올라가서 잘하는 학생이라서 빠지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하는 학생들이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꼭 와줬으면 해요. 그러니까 클리닉 때 그럼 뭐 하냐면, 일단 부족한 부분 채우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이때 많이 풀려요. 왜냐면 학생들이 분명히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라서, 제가 이제 손풀이도 주긴 하지만 질문을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는 클리닉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학원처럼 뭐 조교에 맡기거나 이러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이 어쨌든 본인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하면서 질문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 무조건 주 꼭 한 번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하는 이유가 저희 학원 방식이 좀 넓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1만 있는 건 아니고 고1도 있고 예비고 부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속지 않으려고, 그래서 일요일날 하면은 방식이 널널해서 다른 반을 배울 수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어쨌든 좀 최소한 주 1회는 왔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계획인데, 당연히 1학기, 2학기 내는 그냥 내신만 합니다. 다른 거 절대 안 하고 내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수업 몰입반을 열어요. 그러니까 몰입반이라는 것은 보통 아침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과제를 끝내고 가요. 뭐 근데 이거는 학생 이제 뭐 정 안 되면 이제 바꿀 수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수업 쭉 들어와요. 그래서 여름학기 특강으로 수업 몰입, 뭐 겨울학기 특강으로 수업 몰입. 아직 이거는 뭐 지금 현재만 봅시다. 1학기 내신이 중요해요, 일단. 그래서 1학기 내신 대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장래적으로 이렇게 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까요? 어떠고? 일단 저는 무조건 필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어떤 강사분은 막 학생한테 필기한 걸 주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필기가 돼 있는 아예 교재 자체가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무조건 자기 손으로 필기시켜요. 왜냐면 저의 생각은 눈으로 보면 외워지지 않는다거든요. 왜냐면 개념이라는 게 수학은 이해 과목이기도 하지만 점수를 내려면 암기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정리된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자기 손으로 필기시켜요. 그 다음에 어쨌든 필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 적용은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 집에서 이제 숙제로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반드시 손풀이를 제공합니다. 손풀이가 뭐냐면 제가 해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제가 어쨌든 개념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가르쳐 준 게, 개념은 사실 수업만으로 100% 해결은 되지 않아요.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적용시켜 봐야 되는데, 시중 해설은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거랑 차이가 좀 많아요. 왜냐면 시중에 있는 교재들은 강남 학생들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전국을 위한 거지. 그 다음에 수능을 위한 게 아니라 내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강남 학생들한테 안 맞아서 보통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해설을 지워서 준다든지 이렇게 주는데, 저는 풀이를 다 만들어서 줘요. 그랬더니
대신 질문도 좀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제가 가르쳐준 거를 그대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손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제가 실제로 이렇게 푼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렇게 따라서 하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 맞은 문제조차도 꼭 제 풀이랑 비교하라고 해요. 아까 그 성적 오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른 문제집은 전혀 안 풀고 제 것만 열심히 해서 대신 맞은 것도 다 확인해요. 내가 제대로 풀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쨌든 학생들이 성적이 좀 잘 오르는 편이라서 손풀이를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중에 필기를 다시 하는 것도 시켜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손으로 써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가 이제 서울대 노트를 주면서 네가 수업 시간에 했던 필기를 반드시 그대로 옮겨라라고 숙제를 꼭 줘요. 이거는 고1, 2, 3, 사실 이제 고3 학생들은 좀 지나면은 이미 노트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고1, 2 학생들은 무조건 다시 쓰게 꼭 시켜요. 그러면 필기 안 하는 학생들은 숙제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영상을 보든지 해서 다시 필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빈궁없이 좀 채우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저는 일단 먼저 프린트를 먼저 줘요. 그럼 프린트에다 학생들이 이렇게 필기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노트에다가 다시 한번 적으면서 복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학생들이 문제는 계속 푸는 것까지 잘해요. 집어 문제 풀고, 심화 문제 풀고, 또 심화 문제 풀고. 근데 절대 개념서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개념을 적어놨던 걸 다시 복습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 좀 복습하라고 일부러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덕택에 이렇게 많이 시켰더니 학생들이 좀 그런 걸 잘해요. 뭐 정의라는 것도 좀 잘 기억하는 편이고, 원리 같은 것도 좀 기억하는 편이라서 어쨌든 저는 꼭 이거 반드시 시키고,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학생들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질문 받고 과제 해설을 하면서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한 과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당연히 개념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반복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제가 있으면 그 숙제에 대한 보답 노트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전 문제를 다시 한번 풀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학생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맞았던 거를 다시 푸는 건 좀 시간 낭비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어차피 맞았던 문제는 빨리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 과정에서 새롭게 습득하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지식들을 가지고 다시 풀게 되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요. 솔직히 저는 좀 어려운 뭐 프린트 같은 경우는 3번, 4번 다 풀려요. 물론 이제 실용적으로 오답 노트도 주고 그러는데, 솔직히 잘하는 친구들은 오답 노트를 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부어져요. 다시 풀겠다고. 왜냐면 학생들이 성적 향상의 맛을 봤기 때문에 어쨌든 전 문제를 다시 다 풉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반복되어 있을 경우는 이제 오답을 주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성적 올리는 가장 큰 비법은 2가지인 것 같아요. 손풀이랑 반복.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성적이 좀 잘 올라갑니다. 자, 손풀이는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과외 했을 때 뭐 사실 과외 선생님이 막 이런 뭐 잘 못하잖아요. 대신 제가 딱 하나 했던 게 뭐냐, 학생들 풀이 보면서 제가 옆에서 계속 풀이 지적해줬어요. 내 풀이 따라하라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결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과외줄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사실 손풀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테스트만 손풀이를 좀 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좀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 사고를 좀 이제 따라하길 원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저는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손풀이를 써줘요. 그러니까 뭐 교재, 테스트, 하여튼 제가 주는 모든 거에 대해서, 방금 제가 저기 나눠드린 거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학생들한테 손풀이를 줘요. 네, 근데 그게 양이 너무 두꺼워져서 제가 오늘은 풀이는 못 드렸는데, 풀이는 일요일 때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손풀이는 어쨌든 저의 사고를 학생들이 따라오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1 때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고2 지나고 고2 후반부터 한 고3쯤 되면 학생들이 저보다 더 저처럼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장점이 뭐냐, 속도가 빨라지고 계산이 간결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도 어쨌든 괜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손풀이가 대상이고, 예를 하나 들어주면, 사실 이 문제는 숙명 문제는 아니에요. 진선 문제인데, 이게 사실 메넬라우스 정전해가지고 과정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풀이를 한번 해줬더니 학생이 또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맞춰서 왔어요. 그러니까 손풀이가 장점이 시중풀이면은 정말, 왜냐면은 이 학생이 어디까지 아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대상으로 해서 쫙 풀이가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손풀이를 매번 써줘요. 왜냐면 고1 학생들, 같은 문제라도 고1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실력이 다르고 고2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실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 매번 그 반에 맞춰서 손풀이를 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간결히 적고만 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손풀이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손풀이가 첫 번째는 이제 해설들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어머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해설을 주면 컨닝을 안 하고. 그래서 해설을 안 주길 바라는 분도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해설을 보고 잘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베끼는 거를 이제 가려내는 건 다른 방법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복습을 해야 돼요. 개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줬더라 이게 안 되면은 그렇다고 뭐 밤에 전화 걸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풀이를 해놓으면 맞아 이렇게 썼지 하면서 복습이 잘 돼요. 저는 반복을 정말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쇼컷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숙명 내신 스타일은 수능과 매우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쇼컷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정석이나 노가다로 풀면 한 2, 3분 걸릴 거를 쇼컷은 10초 막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것도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은 평소에는 진짜 정석 스타일로만 쫙 풀다가 시험 닥쳐서 쇼컷 해주면 학생들 적응 못해요. 저는 평소에 그래서 제 해설에다가 쇼컷들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학생들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고1 때 바로 그러지 않지만 저랑 좀 오래 공부하다 보면 학생들이 저보다 더 간단하게 풀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반복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계속 학생을 하다 보면 예전에 장인과 도제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푼 거를 계속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학생들이 그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그런 말 잘하더라고요. 안 좋은 말인지. 근데 저는 일단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수학에 대해서 극소수거든요. 일단은 학생들이 뭔가를 받아들이고 배우고 따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제 실력이 발전하는 건데, 여하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저 사고를 따라하도록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강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학생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고력이 발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조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 타고난 친구는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끝이 더 넓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는 해요. 정말 아무리 바보가 아닌 한 강남에서는 열심히만 해주면 최소한 중경의 이상은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학생들이 습득을 하다 보면 이게 사고도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내신 문제가 숙명이 사실 어떻게 구성되냐면 일단 다 하고 일단 개념 필수 문제는 당연히 어디서 나오니까 모든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당연히 중요한 내용은 다 있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3문제에서 한 5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딱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한 문제는 정말 막 1번에서 5번 사이에 있는 어디서나 나온 그런 문제 말고 약간 교과서에서 나온 오리지널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문제 아니면 안 나와요. 근데 해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올림포스가 되게 많아요. 올림포스가 그냥 EBS 올림포스 문제 있고 EBS 올림포스 고난도도 있고 EBS 올림포스 뭐 유형 개념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치사교에서 또 딱 한 문제만 보통 나와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다른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연합반 많이 할 때 많이 했던 게 강남에 있는 모든 기출문제 모아서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마 거의 강남의 정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차피 그거의 토대는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모의고사 문제 배워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강남 기출을 따로 풀리진 않아요. 왜냐면 계산도 지적을 하고 그래서 대신 모의고사만 풀리고 그래서 뭐 개념 필수는 그러니까 개념 필수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고 프린트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클리닉에서 보통 모의사 기출 문제 싹 줘요. 그럼 모의사 기출 문제에 프린트 문제가 100% 들어있어요. 근데 작년에 딱 한 문제 안 들어있어서 제가 따로 보고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프린트가 모의사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먼저 모의사를 전체로 다 풀고 그 다음에 프린트는 몇 번 더 반복을 시켜요. 그래서 완벽하게 진짜 보자마자 답이 나올 정도면 응용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 학생들이, 여학생들은 특히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아, 푸는 건 풀겠는데 응용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이유를 대부분 보면 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푼 게 아니라 그냥 풀이만 외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읽으면, 어쨌든 제대로 보면 바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린트 보더라도 반복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교과서랑 얘네들은,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 학교에서 시켜요. 근데 학교에서 시킨다고 학생들이 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제가 이제 한 4월 이제 초 좀 지나면 학생들 교과서 푼 거 검사하는데 선생님 교과서를 왜 풀어?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들만 따로 모아서 다시 시킵니다. 오래 안 걸려요. 이거 보통 한 4-5시간이면 풀어요. 대신 이것도 다 손풀이 써줍니다. 왜? 특히 손풀이는 정말 어려운 데서 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중간 난이도에서 위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중간 난이도 이런 거를 좀 잘 풀 수 있어야 돼서 하고, 그 다음에 올림포스는 좀 양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개념 가르치는 교재에 올림포스는 꼭 넣어요. 왜 올림포스가 중요하냐면 실제로 올림포스는 숙명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인된 책이잖아요. EBS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품 걸 따라 썼다. 그럼 못 먹을 수 있어요. 근데 EBS는 공인된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하고 숙명은 보통 한 문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개념 연습용으로 할 때 많이 녹여놓는다. 그래서 요것들에다가 이제 보통 추가되는 게 뭐 블랙라벨 사실 일부 문제 제가 더 풀리긴 해요. 근데 그런 거 빼고 아마 요게 이제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하는데 제가 뭐 학생들 설명 올리는 게 뭐 손풀이 있고 반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요게 생각보다 다른 선생님들이 안 하더라고요. 개념 수업은 모든 선생님이 다 하죠. 당연히 저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에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풀이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1 때 말고 고1 후반이나 고2 때쯤 되면 이제 외부에서 학생들이 와요. 이게 되게 큰 학원들에서 되게 고맙게도 보내주거든요. 뿌려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물어봐도 돼요? 그럼 이 친구들은 그동안 질문을 못하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많아요. 작년에도 진짜 숙명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성적이 그래도 진짜 6등급에서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4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하면 꼽을 준대요. 이런 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질문을 못.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학생이 사실 거기 대강이잖아요. 그러면 질문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조교한테 보내야 되니까. 네, 그런 게 있긴 한데 여하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가르친 사람이 질문도 받아야 그럼 학생들이 그걸 소화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 방학 때도 저번 방학 때 조교를 쓰긴 썼는데 조교는 딱 그거밖에 안 해요. 채점하는 거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정리하는 거. 질문은 전 절대 안 시켜요. 왜냐면 저는 무조건 질문은 다 저하게 하게 시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사실 예전에는 질문 받기가 정말 허덕였는데 제가 손풀이 스타일인가 그랬잖아요. 어차피 손풀이가 제가 가르친 걸 그대로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질문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풀이 덕에 모든 질문을 받는 게 좀 가능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르치고 질문 받고 제 해설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어도 막 사고력, 센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제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지식 쌓는 거 이거보다 진짜 학생들의 센스나 사고력은 그래도 잘 높여진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항상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숙명, 저는 이제 정말 어려운 건 잘 시킨다 그랬잖아요. 네. 왜냐면 실제로 이게 금년 수능 문제예요. 좀 잘 안 보이시죠? 네. 그 금년의 수능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는 이게 1%, 2%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20번 문제인데 실제로 풀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답은 나와요. 다만 이선 학생들한테 써줘야 되기 때문에 모순된다는 것까지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면 풀려요. 요즘 수능은 엄청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신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여기잖아요. 선생님 저기 어디 다른 뭐
블랙라벨 또는 막 요즘에 도삼일 프로젝트 되게 어려운 책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공부한다는데요. 그런 게 가능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안정적인 1등급이다. 진짜 숙명에서 반에서 1등급이 아니라 정부에서 한 3등급에 꽂는다. 사실 이런 친구들은 뭘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지금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중간 난이도 이걸 확실히 봐야지 적어도 나중에 수능까지 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 고3 때도 나중에 마찬가지인데 막 사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어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거에 꽂힌 친구들 결국 다 재수해요.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성적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데는 꽂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누군가 어려운 걸 해고 싶어요. 왜? 자기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결국 성적에 크게 도움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적어도 학원 강사들이 필요한 만큼은 다 해주니까. 네. 왜냐면 작년에도 좀 문의가 종종 있었어요. 선생님 이 정도만 해도 되나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4등급에서 1등급 올라간 친구 있잖아요. 다른 책 한 권도 안 봤어요. 문제도 안 봤어요. 대신 그 친구는 분명히 많이 봤거든요. 정답률 높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남아서 질문하는 게 좀 더 늦게 가요. 이유는 단순해요. 모든 문제를 다 소화하면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숙명은 무조건 잘 나와요. 다른 학교랑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학생이 이렇게 보내줬는데 솔직히 이거예요. 제가 새로운 특이한 거 찍어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성격이 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 그렇더라고요. 막 나는 선생님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막 문제를 찍어준다. 저는 솔직히 못해요. 대신 해야 되는 것만 시켜요. 네, 근데 해야 되는 것만 시키면 숙명은 특히 정직하게 시험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지만 범위에서 그대로 나오고 교과과정 아주 극소수만 벗어납니다. 그리고 극소수 벗어나는 게 뻔해요. 그래서 그것만 케어하면 교과과정 내에서만 딱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숙명이 특징이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막 정말 어디 예전에 그런 것도 봤거든요. 브라질 경기대 문제에서 나온 예전에 중상과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숙명은 정말 수능 범위에서만 딱 냅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이제 여기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1학기가 끝나고 나서 되게 힘들어하는 어머님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수학 1등급은 한 반에 한 명이에요. 2등급도 3등까지고 3등급이 7등이에요. 그럼 7등 안에 못 들면 다 4등급 밑인데 사실 어머님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숙명 5등급 친구들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광 비하 좀 죄송한데 하여튼 다른 데는 좀 덜 할 수 있어도 숙명은 솔직히 열심히 하는 친구도 5등급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대신 열심히 하면 꾸준히 올라가는데 서로 못 기다리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공부하기가 싫고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 한번 소개해 줄까 해요. 이 친구는 이제 딱 코로나 시대거든요. 공부 정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봤던 역대급으로 선행이 안 된 친구예요. 제가 아무리 선행이 안 된 친구도 적어도 예비고일 딱 들어가기 전 겨울에는 적어도 수상 기본은 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4월에 왔는데 수상을 안 보고 왔어요. 네.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나온 등급이 5등급이에요. 진짜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했어요. 근데 너무 기복이가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네. 그래서 심지어 절반도 안 돼요, 비율로도. 어쨌든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는 숙제를 딱 한 번 안 해왔어요. 제주도 가족여행 갔다가 제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왔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오지 않았는데 그때 딱 빼고는 숙제를 안 한 적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54등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등급이 5등급이었다가 4등급이었다가 진짜 5, 4, 3, 2로 아름답게 올라갔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이게 학생들 손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지. 네. 그러다가 이제 수능을 봤는데 수학이 100점 나왔어요. 그리고 참고로 현역이에요.
현역 100점이 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친구는 고1과 고2 때는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말엔 좀 더 했고. 그러니까 대신 다른 과목을 어느 정도 포기를 했어요. 어차피 난 수학도 안 되는데 딴 걸 탈의가 없다. 그래가지고 고1 때는 거의 수학에 올인했고, 근데 고2 때는 공부를 좀 더 늘리면서 수학을 한 5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랑 영어를 좀 더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수능을 보면, 성적을 보면 100점, 수학은 100점인데 국어도 2등급, 솔직히 영어 2등급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열심히 한 친구들 기준으로. 근데 영어도 2등급이고 실제로 국어도 89%라서 이상 컷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안 써있네요. 지구과학 유일하게 1등급 나왔고 생물도 3등급이에요 원래. 하여튼 근데 수학 100이 나오니까 이게 수능에선 수학이 세요. 나중에 학종도 어차피 수학이 세서 전 수학 강사라서 다행입니다. 수학 정말 중요해요. 네.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현역으로 문자가 왔어요. 고려대학교겠다고. 그러니까 올 2였지만 나머지는 수학이 100이었기 때문에 고대 경영을 합격했어요. 물론 이 친구는 원래 이과 친구예요. 이과 친구인데 최근에 교차가 많이 가능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고대 경영 가겠다고 갔고, 원래는 반수한다고 했는데 메디컬 쪽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다녀보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냥 즐겁게 살고 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친구 예를 보여주는 이유는 특히 이제 그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1학기가 끝나고 오거나 1학년이 끝나고 오면 정말 위축돼 있어요. 나 이제 하면 해도 안 되나. 근데 그럴 때 이거 보여주면 근데 본인이 100% 할 수 있다는 건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하는 어머님들 많아요. 우는 어머님들도 있고 상담하다가. 그래서 어쨌든 숙명은 정시학교예요. 실제로 스카이 학종 안 갈 거 아니면 무조건 정시라는 게 일반적으로 답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하면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